안녕하세요. 저는 구미에 살고 있는 60대 초반의 여성입니다. 이 나이쯤 되어 보니 살면서 별의별 일을 다 겪어봤고 이제는 어지간한 일에는 놀라지도 않을 거라고 생각했었는데요. 그 생각은 그야말로 저만의 착각이었습니다. 얼마 전 저희 식구에게는 두 눈으로 보지 않고서는 믿지 않을 법한 기가 막힌 일이 벌어졌거든요. 그건 저희 아들과 결혼한 지 딱 1년이 된, 그것도 제가 쌍수를 들고 결혼을 환영했던 며느리와 얽힌 이야기였습니다. 사실 아들이 결혼한 직후부터 이상하다 싶었던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거든요. 저는 이유를 알 수 없어서 내내 답답했었고요. 그런데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상황들을 직접 맞닥뜨리고 나서야 그동안 이상했던 모든 일들의 실타래가 다 풀어지더라고요. 옛말에 천길 물속은 알아도 한길 사람 속은 모른다고 하더니 그 속담이 딱 맞아떨어지는 상황이었습니다. 만약 제가 의심이 드는 부분을 다시 확인해 보려 하지 않고 그냥 속으로만 넘겼었다면 지금쯤 저희 아들은 어떻게 됐을지 아직까지도 그 생각만 하면 자다가도 소름이 돋더라고요. 여러분께도 혹시나 싶은 일들이 있다면 절대로 그냥 지나치지 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오늘 저의 사연은 정확히 지금으로부터 1년 전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저에게는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세상 그 어느 어미에게 소중하지 않은 자식이 있겠느냐마는 저에게 하나밖에 없는 아들은 너무나도 소중하게 키웠던 자식이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는 한없이 아픈 손가락이기도 했고요. 아들은 어려서부터 아빠 없이 자라야 했거든요. 아들의 아빠, 그러니까 저희 남편은 아들 정민이가 딱 초등학교에 들어가던 해에 불의의 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교통사고였어요. 가해자는 이미 면허 취소 수준으로 술을 마신 20대 운전자였습니다. 친구들과 진탕 술을 퍼마시고 운전대를 잡았다가 회사에서 집으로 돌아오고 있던 남편을 횡단보도에서 차로 쳤다고 하더라고요. 그 순간에라도 119에 신고를 했더라면 저희 남편은 아직도 살아있을지도 모르겠네요. 하지만 가해자는 그 길로 신고도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은 채 도망을 갔고 얼마 후 가족들의 손에 억지로 이끌려 자수를 하러 왔다더라고요. 이미 제 남편은 그 차가운 길바닥에서 비통하게도 세상을 떠난 뒤였는데 말입니다. 하늘이 무너진다는 게 이런 경우를 두고 하는 이야기였나 싶더라고요. 남편의 장례를 치르는 사흘 동안 저는 거의 제정신이 아닌 상태로 미친 사람처럼 울부짖었습니다. 남편과 저는 결혼 생활 내내 한 번 큰 소리 내며 다툰 적도 없었던 사이좋은 부부였거든요. 남편은 참 선한 사람이었어요. 내 인생에 이렇게 따뜻하고 착한 사람을 다시 만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다정하고 바른 사람이었고요. 그런 남편과 저를 꼭 절반씩 닮은 아들을 낳고서는 앞으로 이렇게 평생을 아이가 커가는 모습을 함께 지켜보면서 행복하게 살 수 있을 줄로만 알았습니다. 그 행복한 시간이 이렇게까지 짧을 줄은 상상도 못했었죠. 영정사진 속의 남편은 제 속도 모른 채 너무나 환하게 웃고 있더라고요. 앞으로 저 사람 없이 혼자서 어떻게 남은 세월을 살아가야 할지 눈앞이 막막했습니다. 혼자서 살고 싶지도 않았고 도무지 살아갈 엄두도 나지 않았거든요. 차라리 저도 남편을 따라서 그냥 죽고 싶다는 생각만 들었죠. 그때였습니다. 엄마, 엄마, 정민아. 이거 엄마가 먹어. 정민이가 제 눈앞에 내민 것은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초콜릿이었어요. 아마도
빈소에 조문을 왔던 조문객들이 아들 녀석에게 쥐어준 간식인 모양이었어요. 아들이 어릴 때부터 워낙 단 것들을 좋아해서 저 초콜릿 하나면 넘어졌다가도 울음을 뚝 그치고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고는 했거든요. 그런데 뜻밖에도 그 좋아하는 초콜릿을 먹지 않고 손에 쥐고 있었다가 저에게 내민 것이었습니다. 제 딴에는 울고 있는 엄마를 달래주고 싶어서였겠죠. 결국 저는 아들을 끌어안고 소리내서 엉엉 울었습니다. 영문도 모른 채 안겨있던 정민이는 제가 우는 모습을 보고 더 어쩔 줄을 몰라 하더라고요. 정민이는 고사리 같은 손으로 제 등을 어설프게 쓸면서 저를 위로했습니다. 엄마, 왜 울어? 슬퍼? 그래도 울지 마. 엄마 안 울어. 엄마가 미안해. 미안해, 정민아. 저는 정민이가 이유도 모르는 사과를 몇 번이고 반복했습니다. 이제 겨우 8살밖에 되지 않은 아들이었어요. 아빠도 없는 세상에 이 아이 혼자 남겨두고 저마저 먼저 떠날 생각을 했다니. 잠시나마 그런 생각을 했다는 게 너무 미안해서 견딜 수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남편을 대신해서 남편 몫까지 정말 최선을 다해서 아들을 잘 키우겠다고요. 하지만 그런 저의 굳은 결심에도 어린 사내 아이를 혼자 키운다는 건 쉽지 않은 일이더라고요. 어려움은 수도 없이 많았습니다. 난간은 생각지도 못한 곳곳에서 튀어나왔죠. 당장 제가 가장이 되어 일을 나가야 했기에 정민이는 하루 종일 집에 혼자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친정어머니가 가끔씩 와서 아이를 봐주시기는 했지만 친정도 멀리 있어서 자주 오시기는 어려웠습니다. 시댁은 친정보다도 더 멀리 있어서 도움을 받기 어려운 것은 마찬가지였고요. 그렇다고 해서 제 직장에 아이를 데리고 다닐 수도 없었고요. 마음은 늘 조마조마하고 불안했지만 어쩔 수가 없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민이는 잘 커주었습니다. 비 오는 날 학교 앞에 한번 데리러 가지도 못하는 엄마에게 투정조차 부린 적이 없는 아이였어요. 아직 어려서 잘은 몰라도 눈치로 집안 사정을 다 이해하더라고요. 태어났을 때부터 그랬어요. 세상에 이렇게 키우기가 수월한 아이는 처음 본다며 주변에서도 혀를 내두를 정도였거든요. 그 흔한 잠투정, 밥투정 한번 하지 않고 자란 아이였어요. 제 아빠를 닮아서 워낙에 순하고 착한 아이였죠. 하지만 그렇게 착한 성격이 또 마냥 장점이 되는 것만은 아니더라고요. 어느 순간인가부터 저는 아들에게 크게 신경을 쓰지 않고 있었습니다. 제 속을 썩인 적도 없고 워낙에 자기 일은 자기가 알아서 잘하는 의젓한 아이였으니까요. 그게 문제였던 걸까요? 중학교에 들어간 이후로 아들에게서 뭔가 예전과는 다른 조짐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정민아, 너 요즘 무슨 일 있어? 네? 아무 일 없는데 왜요? 아니, 엄마가 보니까 기분이 안 좋은 것 같아서. 최근에는 우리 아들이 영 기운도 없는 것 같고. 정말 무슨 일 없어? 혹시 학교에서 애들이랑 싸웠니? 싸우기는요. 그런 적 없어요. 언젠가부터 아들의 얼굴에서 웃음기가 사라지고 있더라고요. 예전에 비해서 말수도 확연히 줄어든 것 같았고요. 예전 같았으면 제가 퇴근하고 돌아오자마자 저를 졸졸 따라다니면서 쉴 새 없이 그날 있었던 일들을 신나게 이야기했을 아이였거든요. 정민이는 전혀 그런 일이 없다는 대답만 반복했습니다. 그때 저는 그냥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어요. 이제 중학생이 되었으니 그냥 누구에게나 찾아온다는 흔하디 흔한 사춘기인가 보다 하고 넘겼었죠. 하지만 그게 저의 아니란 생각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건 얼마 후였습니다. 회사에 있는데
정민이네 학교에서 전화가 왔더라고요. 무슨 일인가 싶어 의아해하면서 얼른 전화를 받았죠. 안녕하세요. 정민이 어머님 되시죠? 저는 정민이 반 담임교사입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그런데 무슨 일로... 너무 놀라시지 말고 들으세요. 정민이가 좀 다쳐서 지금 병원으로 가고 있거든요. 네? 정민이가요? 어디를 어떻게 다쳤나요? 많이 다친 건가요? 저는 정말 기절할 것만 같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글쎄, 저희 아이가 계단에서 밀쳐져 넘어지는 바람에 다리가 부러졌다더라고요. 저는 처음에는 사내 아이들끼리 다툼을 좀 벌이다 우연히 실수로 일어난 사고인 줄로만 알았어요. 하지만 상황을 알아보니 그런 게 전혀 아니더라고요. 알고 보니 정민이는 중학교에 입학한 이후로 지금까지 반 아이들에게 따돌림을 당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동안은 뒤에서 폭언을 퍼붓거나 지나가는 아이에게 발을 걸어서 넘어지게 하거나 하는 식으로 교묘하게 정민이를 괴롭혀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이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수위가 높아지고 있었고 이번에는 그 정도가 지나쳐서 오늘 사고에 이르게 된 것이었고요. 정민아, 괜찮아? 많이 아파? 네, 저는 괜찮아요. 병원으로 달려가서 다리가 부러진 채로 누워있는 아들을 보는데 정말 피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그동안 아이의 상태를 자세히 살피지 않았던 제가 후회가 되어서 죽을 것만 같더라고요. 더 화가 나는 것은 반 아이들이 정민이를 괴롭히는데 딱히 대단한 이유가 있는 것도 아니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가해 학생들에게 이유를 물어보니 나오는 대답은 그저 기분이 나빠서 그냥 꼴보기가 싫어서가 전부였어요. 억장이 무너지는 소리였죠. 그 일로 가해 학생들은 전부 징계를 받았지만 정작 전학을 가야 하는 것은 우리 정민이었습니다. 그 학교에 다시 아이를 보내고서는 도저히 마음이 놓일 것 같지가 않았거든요. 아이의 부러진 다리는 다행히도 시간이 지나면서 잘 아물었지만 정작 마음의 상처는 치유되기까지 훨씬 더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 일로 트라우마가 생긴 나머지 정민이는 한때 병원을 다니면서 정신과 치료까지 받아야 했었거든요. 정신과 선생님과 제가 몇 번이고 반복해서 그런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내가 잘못한 것은 아무것도 없고 너를 따돌리고 괴롭히는 아이들이 잘못된 거다라고요. 하지만 정민이는 자신이 뭔가 잘못하거나 부족한 게 있었을 거라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이가 착하기만 한 게 이럴 때는 얼마나 원망스럽던지요. 어쨌든 시간이 약이라는 그 말이 맞기는 하더라고요. 불안 증세와 공황장애, 불면증을 보이던 정민이도 차츰 안정을 되찾아갔습니다. 다시 예전과 비슷하게 밝은 모습과 해맑은 웃음도 되찾았고요. 하지만 이후로 정민이가 고등학교에 진학할 때도 그리고 군대에 입대할 때도 저는 역시나 조마조마했습니다. 혹시나 똑같은 일이 반복되지는 않을까. 그래서 아이가 또 상처를 받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에서였죠. 하지만 저의 그 불안감이 기우였는지 정민이는 본인을 둘러싼 세상에 잘 적응했습니다. 군대도 최전방으로 씩씩하게 다녀오기까지 했고요. 그 이후로는 회사 생활에도 잘 적응하더라고요. 대학을 졸업하고 처음으로 들어간 회사에서 부서 평가를 잘 받아서 진급도 하고요. 그제서야 저는 한시름 놓을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 힘든 일이 그렇게 많았으니 아들 앞에는 이제 좋은 일만 있을 거라고 굳게 믿었죠. 이제 저의 소원은 딱 한 가지밖에 없었습니다. 아들이 본인처럼 착하고 좋은 여자를 만나 가정을 꾸려서 행복하게 잘 사는 모습을 보는 것이었어요. 그거면 더 바랄 게 없다 싶었죠. 정민아, 너 연애는 안 하니? 갑자기 무슨 연애예요? 갑자기가 아니라
엄마 친구 아들, 딸들은 벌써 결혼해서 아이가 몇이나 되는 집도 있는데 우리 아들은 대체 언제쯤 장가갈 생각인가 싶어서. 너 혹시 비혼주의 이런 건 아닌 거지? 하지만 정민이는 좀처럼 결혼 생각이 없어 보였습니다. 결혼은커녕 도통 연애도 하는 것 같지가 않았거든요. 생각해보니 여태껏 아들의 입에서 누군가를 만난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도 없었고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리고 장가를 어디 제가 가고 싶다고 해서 갈 수 있는 건가요? 괜찮은 사람이랑 그것도 서로 마음이 맞아야 할 수 있는 거지? 아우, 그러니까 얼른 너도 괜찮은 여자 만나서 데이트도 좀 하고 그래. 이렇게 좋은 청춘에 여기서 혼자 뭐 하고 있는 거니? 뭐 하긴요. 우리 어머니랑 좋은 시간 보내고 있지. 저 장가 가고 나면 아들이랑 이렇게 데이트도 못 할 텐데 괜찮으시겠어요? 아이고, 엄마는 데이트 안 해도 되니까 제발 우리 아드님이나 나가서 진짜 데이트 좀 하시죠. 제가 재촉한다고 해서 될 일은 아니라는 걸 저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렇게 젊은 청춘에 좋은 세월을 혼자 낭비하고 있는 것만 같아 한숨이 나오는 건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저도 역시 옛날 사람인 건지 아무리 잘나면 혼자 사는 게 더 편한 세상이라지만 그래도 결혼은 꼭 해야 한다 싶었고요. 그 이후로 몇 년이 더 지났지만 여전히 아들에게서 결혼의 조짐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온갖 인맥이라는 인맥은 다 동원해서 선을 보라고 재촉을 해도 정민이는 됐다면서 그냥 웃고 넘기기만 했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는 마음속으로 반쯤은 포기하고 있던 참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정말로 여자친구가 생겼다고? 네. 왜 이렇게 놀라세요? 전에는 저 결혼하는 거 보는 게 소원이라고 하셨었잖아요. 아니, 그동안은 도통 소식이 없길래 엄마도 포기하고 있었지. 다음에 데려올 테니까 예쁘게 봐주세요. 정말 착하고 정도 많고 괜찮은 사람이에요. 정말 거짓말처럼 아들에게 여자친구가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거기다 결혼까지 할 생각도 있다고 말했고요. 처음에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정말로 결혼할 생각이 있는 거냐고 몇 번이고 되물을 정도였죠. 뜻밖의 이야기에 너무 기뻐서 말이 나오지가 않았거든요. 저는 하루라도 빨리 예비 며느리가 될 나이를 보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셋이서 함께 식사를 하는 자리를 마련해서 처음으로 얼굴을 보게 되었어요. 어머님, 정민 씨한테 말씀 많이 듣기는 했는데 실제로 뵈니까 정말 너무 미인이세요. 아이고, 미인은 무슨. 선아 씨야말로 연예인처럼 너무 예쁘고 곱네요. 우리 아들이 무슨 복이 있어서 이런 아가씨를 다 만났을까. 에이, 아니에요. 제가 복이 많아서 정민 씨 같은 사람을 만났죠. 너무너무 착하고 저한테도 잘해줘요. 아들이랑 동갑이라는 예비 며느리는 키도 크고 늘씬한 미녀였습니다. 듣자 하니 어느 식품회사의 영업부서에서 과장으로 일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영업 쪽 일을 해서 그런지 성격도 정말 밝고 활달해 보였습니다. 이대로 결혼을 진행한다면 제가 예비 시어머니가 되겠죠. 당연히 처음 보는 자리라 어려울 법도 한데 저에게도 스스럼 없이 다가와서 먼저 제잘제잘 말을 붙이고는 했고요. 저희 아들도 다정하게 말을 잘 붙이는 성격이었지만 예비 며느리에 비할 바는 아니었어요. 그동안은 딸이 없어서 아쉽다는 생각을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는데 예비 며느리를 만나고 나니 내가 만약 딸이 있었다면 이런 느낌이었겠구나 싶더라고요. 그 정도로 첫인상은 좋았습니다. 정민이의 말대로 다정하고 괜찮은 아이 같더라고요. 저는 정민 씨랑 반대로 엄마가 일찍 돌아가셔서 없거든요. 그래서 어릴 적부터 엄마가 있는 친구들이 너무너무 부러웠었는데 이젠 저도 엄마가 생긴 것 같아서 너무 좋아요, 어머님. 제 팔짱을 끼면서 저렇게 말을 하는데 문득 예비 며느리가 너무 안쓰럽고 가여워 보이더라고요. 우리 정민이에게도
이런 결핍이 있었을까 싶은 생각도 들었고요. 어쩌면 그래서 비슷한 아이들끼리 서로 이해하고 아껴주면서 잘 살라고 만난 인연인가 싶기도 했습니다. 저는 예비 며느리를 꼭 안아주면서 말했어요. 아유, 그랬구나. 어릴 때 고생이 많았겠어요. 나도 딸이 생긴 것 같아서 너무 기분이 좋아요. 앞으로는 우리 엄마랑 딸 사이처럼 지내면 되겠다. 이건 정말 저의 진심이었습니다. 옛날부터 시집살이 같은 건 애초에 시킬 생각도 없었고 나중에 며느리가 들어온다면 자식처럼 잘 대해줄 생각이었거든요. 결혼하고 이제 한 식구가 된다면 우리 셋이서 남은 평생을 정말 잘 지낼 수 있을 것만 같았죠. 그리고 9개월쯤 지나서 아이들은 드디어 결혼식을 올리고 정식으로 부부가 되었습니다. 저는 고향인 구미에 살고 있었고 아들과 며느리는 서울에서 직장을 다니고 있었어요. 정민이가 다니는 회사는 본사는 서울에 있었지만 순환 근무로 지방 근무를 번갈아 가면서 해야 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동안은 자원에서 대구지사에 내려와 있었기 때문에 저와는 비교적 자주 만날 수가 있었던 거고요. 반면 며느리는 서울에서만 근무를 해야 하는 직장이었습니다. 그래서 며느리와 함께 살기 위해 아들은 결혼하기 반년 전부터 다시 본사로 근무지를 이동한 상태였어요. 예전만큼 자주 볼 수 없는 것은 당연했죠. 이제는 저도 나이가 들다 보니 여기저기 불편한 곳이 늘어나더라고요. 예전부터 다리가 고질적으로 좋지 않았는데 요즘은 계단도 많이 걷기는 힘들 정도로 다리가 불편했고요. 그래서 장거리를 이동하는 일은 쉽지가 않았습니다. 자연히 그동안 아들과 만날 때는 항상 정민이가 저를 보러 집으로 내려오고는 했었죠. 서울에 올라간 이후로도 결혼하기 전까지는 정민이가 그래도 한 달에 한두 번씩은 꼭 집을 내려왔었습니다. 결혼할 때가 되어서야 저는 아들에게 당부의 말을 건넸죠. 정민아, 이제는 결혼도 하니까 너도 집에 너무 자주 내려올 필요 없어. 주말에는 쉬면서 며느리랑 데이트하고 해야지. 무슨 그런 걱정을 다 하세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걱정돼서 그러지. 공연히 며느리랑 황금 같은 주말에 시댁에 내려오네 마네로 싸우지 말고. 알았지? 엄마는 이제 주말마다 친구들도 만나고 취미학원에 수업도 배우러 다니고 할 테니까 너도 네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시간 보내라고. 사실 주변 사람들이나 인터넷상에서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었거든요. 결혼하고 나서 시댁에 오는 횟수 문제로 며느리랑 공연히 다툼이 생겨서 고부 갈등이 생겼다는 이야기를요. 그건 절대로 제가 원하는 바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몇 달에 한 번씩 명절이나 생일, 어버이날 그런 기념일들에만 시간 맞춰서 얼굴 보고 식사하면 좋겠다 싶을 뿐이었죠. 그런데 상황은 제가 당부했던 것과는 전혀 다르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결혼하고 나서는 며느리가 집에 내려오는 일이 단 한 번도 없었거든요. 정말로 단 한 번도요. 어머니, 죄송한데 이번 명절에는 집에 못 갈 것 같아요. 어? 왜? 무슨 일이라도 있는 거니? 저도 그렇고 집사람도 회사에 급하게 일이 생기는 바람에 명절에도 출근을 해야 할 것 같아요. 어쩌죠? 일이 중요하지. 다른 게 뭐가 중요하니. 그래도 남들 다 쉬는 날 쉬지도 못하고 너희들이 고생이 많겠구나. 아니에요. 다음에는 꼭 내려갈게요. 죄송해요. 결혼하고 첫 명절에 내려오지 않겠다는 연락을 받았을 때만 해도 저는 그게 별일이 아닌 줄로만 알았습니다. 정말로 아들의 말처럼 단순히 둘 다 일이 바빠서 못 온다는 걸로 생각했었죠. 그런데 그 다음에 있었던 제 생일에도 그 다음 명절에도 같은 일은 반복되었습니다. 혹시 너희 이번에도 못 내려오는 거니? 어머님, 죄송해요. 이번에는 제가 몸이 너무 안 좋아서요. 그래? 몸이 안 좋다니 어쩔 수 없지. 병원은 다녀왔고?
어디 크게 아픈 건 아니니? 아니에요. 괜찮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참, 그리고 용돈은 보내드렸으니까 한번 확인해 보세요. 핑계도 다양했습니다. 급하게 생긴 회사 일은 말할 것도 없었고 갑자기 폐렴에 걸려서 옮길까 봐 걱정이 된다고 한 적도 있었어요. 며느리가 친정 부모님이 갑자기 편찮으셔서 가봐야 할 것 같다고 한 적도 있었고요. 처음 몇 번에야 그러려니 했습니다. 하지만 한두 번도 아니고 본가에 내려올 일정만 잡히고 나면 그런 일이 계속 반복되더라고요. 그쯤 되니 저는 이제 슬슬 이상한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정말로 타이밍이 좋지 않게 맞아떨어진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었겠지만 우연도 이 정도로 반복이 된다면 의심해봐야 하는 일이 아니겠나 싶었거든요. 결혼 전에는 그렇게 살갑게 굴던 며느리였는데 결혼 후에는 다른 사람처럼 돌변한 게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찾아오지 않는 것은 둘째치고 제 전화도 잘 받지 않았고요. 어쩌다 연락이 닿더라도 전화기 너머에서 들려오는 목소리는 퉁명스럽게 짝이 없었습니다. 서운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제가 뭔가 며느리에게 섭섭하게 한 행동이 있었나 싶기도 하더라고요. 하지만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이유가 될 만한 것들이 마땅히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거기다 이상한 점은 그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정민이에게 자주 오던 연락조차도 점점 뜸해지고 있었거든요. 그전에는 하루가 멀다 하고 저에게 전화를 걸어서 시시콜콜 소소한 안부를 전해오던 아들이었는데 말입니다. 결국 저는 참지 못하고 아들네를 보기 위해 직접 기차표를 끊고 서울로 찾아갔습니다. 마침 친한 친구 아들의 결혼식에 있어서 겸사겸사 올라간 것도 있었고요. 날짜를 세어보니 마지막으로 아들과 며느리의 얼굴을 본 지가 벌써 1년이나 지나 있었습니다. 아들의 신혼집 근처에서 전화를 걸었더니 잠시 후에 아들이 깜짝 놀라면서 달려나오더라고요. 하지만 놀란 것은 정민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저도 정민이의 얼굴을 보고서는 심장이 쿵 떨어질 뻔했거든요. 어머니, 갑자기 연락도 없이 어쩐 일이세요? 나는 친구 아들네 결혼식이 있어서 온 김에 얼굴이나 보고 갈까 싶어서 한번 들른 거지. 아니, 그보다도 정민아, 너 얼굴이 왜 이래? 살은 또 왜 이렇게 많이 빠졌고? 원래 정민이는 키가 176에 몸무게가 74kg 정도 되는 정상 체중이었습니다. 마르지도 않았고 뚱뚱하지도 않았던 그냥 딱 보기 좋다 싶은 정도의 체형이었죠. 운동을 그다지 좋아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바쁜 와중에 시간을 쪼개가면서 적당한 근육도 만들던 아들이었고요. 그런데 지금은 뼈다귀만 남아있더라고요. 지금 정민이의 모습은 어느 누가 와서 보더라도 아픈 사람이었습니다. 그야말로 해골바가지 같은 모습이었어요. 너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너 어디 아프니? 아니에요. 요즘 일이 너무 많고 입맛이 없어서 그래요. 걱정 마세요. 아니, 아무리 일이 많아도 그렇지. 이 정도면 너 어디 아픈 거야? 병원은? 병원 가본 거 맞아? 너 어디 큰 병 있는 거 아니야? 물어보니 몸무게가 20kg이나 빠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50kg대 중반밖에 나가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60kg가 나가는 저보다도 더 마른 몸무게였던 거죠. 저는 기가 막히다는 말밖에 나오지가 않았습니다. 생전 처음 보는 아들의 모습에 저는 너무나도 큰 충격을 받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기겁을 하는 저를 보며 정민이는 아무렇지도 않다는 얼굴로 계속해서 고개를 저었어요. 그렇지 않아도 너무 입맛이 없어서 병원에 가봤는데 아무 일 없대요. 검사도 다 받았어요. 그냥 과로하고 피곤하면 그럴 수 있다고 하네요. 세상에, 아무 일이 없는데 어떻게 애가 이렇게 돼? 안 그래도 어머니가 이렇게 걱정하실까 봐서 제가 당분간 안 뵈려고 한 건데. 아들은 오히려 찾아온 저를 탓하며 한숨을 내쉬더라고요.
그날 며느리 얼굴은 보지도 못했습니다. 회사 일로 바쁘다면서 집에 있지도 않다고 하더라고요. 요즘 정민이도 집에서 며느리 얼굴 보기가 힘들 정도라고 했고요. 정말 혹시나 해서 부부싸움이라도 한 거냐고 물었더니 그런 일 없다면서 웃기만 하더라고요. 그렇게 다시 집으로 내려온 이후 저는 밤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밤에 자려고 눈만 감으면 해골바가지처럼 바싹 말라있던 아들의 얼굴이 눈앞에 아른거렸습니다. 저는 결국 다음날 아들이 좋아하는 음식을 잔뜩 만들었습니다. 콩자반이며 진미채며 집에 내려올 때마다 정민이가 좋아하던 밑반찬을 만들고 김치도 새로 담갔어요. 정민이가 총각김치를 그렇게 좋아했었거든요. 이거 하나면 밥을 2공기씩도 거뜬하게 비워내던 아이였죠. 음식을 다 만든 후에 저는 다시 아들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정민아, 엄마가 너 좋아하는 총각김치랑 반찬 해놨어. 내가 내일 가져다 줄게. 네? 여기까지 가져다 주신다고요? 그래, 일하느라 바빠서 너가 내려올 시간도 없잖니. 엄마는 할 일도 없고 시간도 많으니까 내가 집으로 직접 가져다 줄게. 아니에요. 오시지 마세요. 다리도 불편하신데 뭐하러 오세요. 저 반찬 그냥 사 먹으면 돼요. 정민이는 저더러 귀찮게 오지 말라며 몇 번이고 거절했습니다. 정민이가 거절할 거라고는 당연하게 예상하고 있었어요. 결혼하기 전에도 제가 이렇게 반찬을 가지고 가겠다고 하면 저를 뜯어말리고는 했었거든요. 하지만 이번에는 조금 이유가 달랐습니다. 몇 번을 말려도 제가 간다고 하자 글쎄 아내가 싫어한다고 하는 거 있죠? 그 말에 저는 마땅히 대꾸할 말을 찾지 못했습니다. 순간적으로 너무 당황했거든요. 아들의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올 거라고는 생각지도 못했으니까요. 당황해서 제가 잠시 말이 없자 같이 침묵하던 아들은 이내 죄송해요라는 한마디 말을 남긴 채 전화를 끊었습니다. 뭐라고 몇 마디 더 이유를 대며 변명을 하기는 했지만 그중에서도 제가 이해가 되는 말은 한마디도 없었어요. 결국 저는 싸두었던 밑반찬들을 다시 그대로 냉장고에 집어넣은 채 아들 집에 올라가는 것을 포기했습니다. 며느리가 싫어한다는 그 말에는 도저히 발걸음이 떨어지지가 않더라고요. 잠자리에 누워서도 물을 마시면서도 계속 그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아들도 며느리도 우리 집에 내려오지 않았던 건가 싶었죠. 그렇게 몇 날 며칠을 저는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하지만 가지 않겠다는 결심도 잠시, 결국 일주일쯤 지나 저는 다시 아들을 찾으러 서울로 올라가게 되었어요. 내내 꿈자리가 너무 좋지 않았거든요. 미신이라고 생각할지는 몰라도 저는 비교적 꿈이 잘 들어맞는 편이었습니다. 제 마음이 불안해서 좋지 않은 꿈을 꿨을 수도 있었겠지만 간밤의 꿈은 너무나 흉측한 지경이었어요. 도저히 그냥 넘어갈 수가 없더라고요. 참, 이러실 필요 없다니까요. 여기까지 뭐하러 힘들게 오셨어요. 저번에 너 보고 나서 엄마가 너무 걱정이 돼서. 일단 오셨으니 식사나 하고 가세요. 제가 양손에 쌓은 반찬을 보고 한숨을 내쉬던 아들은 아파트 앞에 서 있던 저를 데리고 근처 식당으로 이동했습니다. 이번에도 며느리는 바쁘다는 핑계로 나와보지도 않았고요. 그런데 도착한 식당에서 저는 또 한 번 기가 막힌 광경을 목격하고 말았습니다. 고깃집 불판이 더워서 정민이가 무심코 소매를 걷었는데 손목 아래부터 양팔이 온통 멍투성이더라고요. 너 팔이 왜 이러니? 그냥 좀 부딪혔어요. 뭘 하다가 부딪혔길래 팔이 이래. 세상에, 피멍이 다 들었잖아. 제 물음에 정민이는 아차하는 얼굴로 황급히 다시 걷어올렸던 티셔츠를 손목을 내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놀라서 묻자 본인도 순간적으로 놀랐는지 정민이 얼굴에는 당황한 표정이 가득했어요. 저는 손목을 보여주지 않으려는 아들과 실랑이를 계속했습니다.
분명히 저 팔뚝을 더 걷어올리면 멍이 더 있을 것만 같았거든요. 아들의 힘이 워낙에 완강해서 더는 볼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굳이 보지 않아도 알 수 있을 것만 같았어요. 저는 내내 속으로만 찜찜하게 생각했었던 뭔가에 점점 다가가고 있는 것만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지만 아들은 자꾸 말도 횡설수설하며 반복해서 이상한 행동을 보였어요. 지금까지 제가 알던 아들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 순간 제 머리를 스치는 불길한 기억이 하나 있었습니다. 지금 모습은 정민이가 예전에 반 친구들에게서 지독한 괴롭힘을 당하면서도 제 앞에서는 아무렇지도 않은 척하던 때의 모습과 똑같았거든요. 그때 그 일 이후로는 저도 까맣게 잊고 있었는데 오늘 이런 아들의 모습을 보고 나니 다시 확신이 들었습니다. 저는 그날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서울에 있는 제 남동생, 그러니까 정민이의 외삼촌을 찾아갔어요. 예전에 학교에서 같은 일이 있었을 때도 제 남동생이 옆에서 많이 도와주었었거든요. 제 이야기를 들은 동생은 확실히 뭔가 이상하다며 저와 비슷한 걱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희는 머리를 맞대고 한참을 고민을 하다가 도저히 이대로는 안 될 것 같다는 결론을 내렸어요. 결국 저희는 아들에게 무슨 일이 생겼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CCTV를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남동생의 친구가 이런 쪽의 일을 하더라고요. CCTV의 설치법과 작동법, 주의사항을 자세하게 들은 후에 저희는 정민이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정민아, 외삼촌인데 어제 너희 어머니가 바로 집에 내려가려는 걸 우리 집에서 주무시고 가라고 했거든. 아, 그러셨어요? 너랑 못 본 지도 오래됐고 한데 커피나 한잔 할까? 어머니 모시고 너희 집으로 가마. 뜻밖의 상황에 당황한 정민이는 집은 곤란하다고 말을 했지만 결국은 외삼촌의 말을 거절하지는 못하더라고요. 어릴 때부터 제 남동생이 정민이를 제 아빠 대신 워낙에 잘 챙겼었거든요. 결국 남동생 덕분에 저는 아들의 신혼집에 들어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결혼하고 맨 처음 계약을 했다고 해서 놀러 갔던 이후로는 첫 방문이었어요. 불편한 얼굴을 하고는 저희를 맞은 정민이는 곧 커피를 내오겠다며 부엌으로 향했고 저는 화장실을 찾으면서 정민이가 다른 데 신경을 쓰도록 만들었습니다. 그 사이에 제 남동생은 아들 몰래 거실 에어컨 위에 달린 조명 쪽에 CCTV를 설치했고요. 설치는 어렵지 않았고 금방 가능했습니다. 이게 뭐라고 혹시라도 들킬까봐 가슴이 터져나갈 것처럼 조마조마하더라고요. 잠시 후 상기된 얼굴의 남동생이 부엌으로 들어와 고개를 끄덕였고 저희는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커피를 마시다가 얼마 후 그 집을 빠져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CCTV의 녹화 화면을 확인한 남동생과 저는 그야말로 기절초풍할 만한 끔찍한 광경을 목격하게 되었어요. 뭐? 그래서 이 집까지 들어오게 했다고? 갑자기 오신다고 해서 미안해. 어쩔 수가 없었어. 미안해? 미안하다고 하면 끝이야? 너 제정신이야? 누구 마음대로 이 집에 사람을 들이기를. 잘못했어. 그런데 정말 금방 가셨어. 정말이야. 커피만 마시고 바로 가셨어. 며느리는 아들을 쥐잡듯이 잡으면서 비명에 가까운 소리를 지르고 있었습니다. 이유는 저와 남동생이 신혼집에 발을 들였다는 것이었어요. 내가 이 집에 사람 들이지 말랬지. 미안해. 잘못했어. 너 사람 아니야? 짐승이야? 사람 말을 왜 안 듣지? 그렇게 맞았는데도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려? 여보, 잘못했어. 다시는 안 그럴게. 잘못했어. 며느리는 급기야 아들에게 손찌검을 하고 있었습니다. 단어 하나하나를 내뱉을 때마다 들어올린 오른손으로 아들의 머리를 마구 때렸어요. 정민이의 얼굴이 옆으로 돌아갈 때까지 두들겨 패고 있더라고요. 정민아, 저런 미친, 저거 지금 정민이 때리고 있는 거야? 저희는
눈으로 보고 있는 장면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나중에는 머리채까지 자꾸 흔드는 바람에 아들이 바닥에 쓰러졌지만 며느리는 안색 하나 바뀌지 않은 채였어요. 오히려 태어난 얼굴로 웅크린 아들을 마구잡이로 발로 걷어차고 있었습니다. 오히려 이건 다 네가 잘못해서 맞는 거고 너는 맞아도 싸다며 아들을 세뇌시키고 있더라고요. 저는 더 이상 그 장면을 눈을 뜨고 지켜볼 수가 없었습니다. 도저히 심장이 터져나갈 것 같아서 더 볼 수가 없더라고요. 남동생도 도저히 분을 사귈 수가 없는지 그 새벽에 당장이라도 아들네 집에 뛰어가겠다는 걸 제가 간신히 뜯어말렸습니다. 이튿날 저희는 바로 아들을 찾아갔어요. 그리고 CCTV를 몰래 설치한 일과 저희가 본 모든 장면들을 다 털어놓았습니다. 네? 저희 집에 CCTV를 설치하셨다고요? 도대체 무슨 짓을 하신 거예요? 화내지 말고 진정해. 우리가 두 눈으로 본 게 맞니?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어요. 뭔지 몰라도 두 분이 생각하시는 그런 거 아니에요. 아들은 처음에는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며 저희에게 미친 듯이 화를 냈습니다. 하지만 정색을 하던 아들도 제가 영상을 직접 보여주자 곧 고개를 떨구더라고요. 화면 속의 자신의 모습을 한참이나 지켜보더니 그리고는 눈물을 뚝뚝 흘리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아들을 끌어안고 엉엉 울었어요. 아들은 이 참담한 상황에 할 말을 잃었는지 한숨만 내쉬고 있었고요. 나중에 진정이 되고 나서야 아들에게서 그간의 사정을 모두 듣게 되었습니다. 결혼하고 한 달쯤 지내서부터 갑자기 그 사람이 변하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햇살처럼 살갑고 다정하던 며느리는 결혼 한 달 만에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뒤바뀌어 버렸다고 하더라고요. 며느리는 연애하던 시절부터 아들에게 예전의 트라우마가 아직도 남아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합니다. 물론 사회생활을 하거나 그 밖에 다른 활동을 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었지만 사람 심리라는 게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한 번 있었던 트라우마는 쉽게 극복되는 것이 아니라고요. 좋지 않은 쪽으로 조금만 자극을 주면 다시 어디로 튀어버릴지도 모르게 되는 거라고요. 저희도 나중에야 다시 받았던 정신과 상담을 통해서 알게 된 사실이었죠. 며느리는 불안정하게 남아있던 아들의 트라우마를 약점으로 잡아 아들을 조종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말로 시작했던 학대가 나중에는 점점 신체적인 폭행으로 이어져 갔고요. 폭행의 수위도 점점 높아져 갔습니다. 그때 제가 식당에서 보았던 아들의 멍자국은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너무 많이 맞아서 갈비뼈에 실금이 갔던 적도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온몸이 그 모양이니 본가에 내려올 수도 누구를 만날 수도 없는 지경이었고요. 회사는 재택근무를 신청할 수 있어서 그렇게 두들겨 맞고 난 이후면 자주 집에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저희는 아들을 설득해 바로 변호사를 만났습니다. 영상을 보고 사정을 들은 변호사도 당황스러운지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하더라고요. 저희는 당장 특수상해와 폭행죄로 며느리를 고소했습니다. 거기서 알게 된 것은 더 끔찍한 진실이었어요. 그리고 정민 씨가 어머님께는 이 말씀을 안 드린 것 같은데 보험에 관해서 알고 계셨어요? 네? 보험이요? 확인해보니 며느리신 김선아 씨가 수익자로 지정된 정민 씨의 생명보험이 여러 개 있더라고요. 정민이의 생명보험. 그것도 몇 개씩이나 든 것도 모자라 액수마저 엄청난 거액이었다고 하더라고요. 당연히 끔찍한 상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러면 살인미수와 보험 사기도 의심되는 상황이라서요. 살인미수요? 기가 막혀. 아들에게 물어보니 변호사가 말한 이야기가 맞다고 하더라고요. 결혼하고 한참 학대를 받고 있던 어느 시점에인가 며느리가 생명보험에 가입하라며 서류를 가져왔다고 했습니다.
왜 이렇게 많이 드는 거냐고 물었더니 고분고분하게 사인을 하지 않는다며 또 아들을 잠을 잘 수 없을 만큼 몇 날 며칠을 집요하게 괴롭혔다고 하더라고요. 견디다 못한 아들은 끝내 사인을 할 수밖에 없었고요. 형사 고소와 함께 동시에 진행된 것은 이혼 소송과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이었습니다. 야, 네가 나를 고소해? 너 미쳤어? 너 내가 가만히 둘 줄 알아? 고소를 당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며느리가 아들을 찾아와 죽일 듯이 난리를 치기 시작했거든요. 상황을 지켜보던 변호사가 바로 조치를 취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고 저희는 아들과 그 미친 여자를 곧장 분리시켰습니다. 그렇게 1년이 더 지나는 기간 동안 저희는 다시 힘든 시간을 보내야 했어요. 아들은 회사를 휴직했다가 결국 퇴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의 권유에 다시 병원을 다니면서 정신과 치료를 시작했어요. 소송에서는 저희가 이겼고 무사히 이혼을 할 수 있었지만 병원을 다니고 있는 아들을 보니 마음이 찢길 것처럼 아파왔습니다. 그 여자는 본인이 저지른 짓에 대한 합당한 죗값을 치르고 있습니다. 나중에 선처를 구한다며 합의를 시도했지만 저희 쪽에서 모두 거절했고요. 그 어떤 배상을 받는다고 해도 아들이 지금껏 겪은 상처를 되돌리기에는 턱도 없었으니까요. 저희는 그저 그 여자가 받아야 할 벌을 모두 온전히 받기만을 바랄 뿐이었습니다. 교도소에서 정말로 본인의 죗값을 반성하고 있을지는 알 수가 없었지만요. 정민이는 치료를 받는 동안 잠시 고향집에 내려와 저와 함께 요양을 하고 있어요. 며칠 전에는 웃기도 하더라고요. 날씨도 너무 좋고 익숙한 집에서 제가 해주는 밥을 먹으면서 있으니까 좋다고 하면서요. 저는 말없이 정민이의 손을 꼭 붙잡고 같이 웃었습니다. 이제는 아들의 앞날에 힘든 일들은 정말 모두 사라졌기를 바라면서 힘 닿는 데까지 제가 아들의 옆을 지키면서 다시 지금처럼 웃기만 하게 해주려고요. 기다리다 보면 언젠가는 지금의 이 상처도 마치 없었던 일처럼 다 아물 날이 오겠죠?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